샬롬, 살아있는 갈대 2권 15번째. 아무 데서나 잠을 잤는데 여름에는 물론이고 겨울에까지 북부의 그 혹한 속에서도 그렇게들 지냈다. 연추는 이번에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의 조국이 일제의 압제 대신 공산주의의 압제하에 놓여서는 곤란하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들을 동정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 용기를 가상히 여기지 않는 바 아니었지만 그는 젊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약산이 그 청년들과 함께 만주에 남겠다고 했을 때 연춘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버리겠다고? 연춘이 단식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약산이 다시 정했다. 나는 자네를 우리 집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 연춘이 언성을 높였다. 저는 고아입니다. 그게 운명인걸요. 전 부모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약산이 대답했다. 복수를 하겠다고? 어떻게? 연춘이 캐물었다. 약사는 연춘의 눈길을 외면하며 맨발을 길바닥에 문질러 댈 뿐이었다. 그들은 소다를 넣지 않은 마른 빵이라도 먹으려고 고운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약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이런 말씀 달가워하지 않으시라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저를 도와줄 겁니다. 연춘은 되도록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사람들을 믿나? 그 사람들 방식을 믿어요. 어떤 신념을 가졌든 무엇에 반대하고 무엇에 찬성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들의 방식이 좋은 거예요. 적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그는 손가락으로 목을 그어 보였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가? 연춘이 다그쳤다. 약사는 여전히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수가 두 놈 있어요. 한 놈은 제 아버지를 죽였고 다른 한 놈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갯머리판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전 어떤 놈이 그랬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아요. 그놈은 지금도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배에 대검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제 동생요. 만삭이었죠. 저는 어느 놈이 어머니를 죽였는지 이 세상에 나와 보지도 못한 제 동생이 어느 놈의 손에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놈들 꼭 죽일 거예요. 이런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10년 전이었다면 연춘은 자리를 박차하고 일어나 그놈들을 함께 찾아가자고 소리쳤을 것이다. 지금은 그저 누군가를 죽인다고 해서 그런 사악한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죽이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너는 복수의 쾌감을 얻으려 하고 있어. 연춘이 말했다. 그리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약사안이 대답했다. 조선과 만주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안동에서 약사는 그를 떠나갔다. 두 사람 사이는 아주 냉랭해져 있었다. 그러나 막상 헤어지는 순간에는 서로를 노려보다가 와락 껴안고 말았다. 그들은 이렇게 헤어진 후 각자의 길을 갔다. 안동에 도착한 연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고향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젊어서는 고향집을 그리워해 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옛집의 안온한 분위기가 그리웠다. 이젠 거기에도 그런 안온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도 그리웠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까지도 그리웠다. 옛 선생이 생각났다. 함께 걷던 들길, 그가 들려주거나 읽어준 많은 이야기, 그가 읊어주던 아름다운 예시들. 시를 낭송하는 선생의 목소리는 듣기 좋았다. 그리 굵지도 가늘지도 않은 목소리였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따스하게 배어있는 목소리여서 비록 철없는 어린아이였지만 선선한 밤 그의 곁에 앉아 시를 듣노라면 문득 마음이 촉촉해지곤 했던 것이다. 그 평화로웠던 시절에 누가 그 젊은 시인이
테러리스트가 되리라 생각이나 했겠는가. 항거 수단으로서의 살인을 하는 생각에 해이가 들었던 것은 심성이 고왔던 선생이 일변하여 퉁수 대신 비수를 쥔 때부터였다. 죽는 것은 칼 맞는 쪽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한숨을 쉬고는 고향 생각을 떨쳐버렸다. 안 된다. 시베리아를 향해 북쪽으로 계속 가야 한다. 한여가 살아있는 한 그녀를 찾고 아이도 찾아야 한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는 여관에서 사흘 동안 쉬면서 시베리아의 드넓은 평원과 원시림, 지평선 너머 사방으로 끝간데없이 펼쳐진 전나무와 자작나무의 원심을 뚫고 길고 외로운 여행을 시작하리라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껏 조선 사람만 만나면 한여를 보았는지 그녀 소식을 들었는지 단문했다. 어떤 이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렇게나 오래도록 못 만난 여인네를 그리 애타게 찾을 게 뭐냐고 놀려댔다. 그녀가 내 아이와 함께 있다. 아마 아들일 것이다 라고 간단히 대답하면 그들은 다시 아들을 낳아줄 젊고 예쁜 여자는 사방에 널려 있다고 대받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씁쓸히 웃고 말았다. 왜 그토록 애타게 한여와 자식을 찾으려 하는지 알아줄 리가 하나도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만한 세월이 흘렀으니 두 사람 모두 그와는 이미 남남이 된 것은 아닐까. 그는 다시 결심이 흔들려 고향집에 돌아가고픈 열망과 가족을 찾고 싶은 희망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한참을 더 여관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다. 사사로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나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꿈을 거리는 동안 전쟁의 요인들은 해마다 달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날마다 발화점을 향해 다가들고 있었으며 이번에도 문제는 독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 악령이 그 요인들을 현재의 불만과 결합시켜 하나의 혼합물로 만들어냈으며 그 혼합물은 오로지 폭력과 권력만을 바라고 달려드는 파도로 변해 어느 한 사람의 일성이 터져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났으며 유럽에서는 예의 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돌진과 정지, 항의와 변명, 평화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평화의 약속,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세계대전이 다시 가까이 와 있었다. 따라서 시베리아로 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더 이상 꿈을 거려서는 안 되었다. 그럼에도 연추는 안동 주변 농촌 지역에 학교를 몇 군데 개설해야 한다는 구실로 여전히 미적대고 있었다. 이곳 농민들은 중국의 어느 농민들과 다를 바 없이 무지하면서도 선량하고 열성적이었는데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영원히 문맹으로 남아있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 고장 마을들에 차례로 학교를 세워나갔다. 어느 봄날 그는 마을 학교에 들렀다가 시내로 돌아오고 있었다. 부드러운 봄 기운이 그의 몸 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상쾌하면서도 나른한 북부 특유의 봄이었다. 압록강은 눈이 녹아 내린 물로 불어났고 과일나무는 꽃을 피웠고 길가의 풀은 푸른 빛을 더해갔다. 시골 아낙과 아이들은 쑥을 캐러 동구 밖으로 몰려나갔다. 그가 이렇게 시골길을 거닐고 있는데 숲기 좋은 아주머니가 나무를 개다 말고 그의 준수한 용물을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다. 난 저런 남정네가 좋더라. 풋내도 안 나고 아직 늙지도 않았잖아. 그녀가 넉살을 떨었다. 그리고는 납작한 코끝에 거의 닿도록 혀를 날름거렸다. 안하게 짓궂은 두 눈이 주위를 향해 반짝이자 여인네들이 야릇한 웃음을 터뜨렸다. 연추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
호의는 고맙지만 마누라가 있는 몸인 걸 어쩝니까? 실은 아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도 있지요. 역시 여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했다. 아낙들은 쪼그려 앉은 몸을 젖히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해댔다.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 젊은가요? 이쁘나요? 얼마나 됐수? 왜 붙들지 못했수? 그는 반은 건성으로 반은 농담으로 대답해 주었다. 한편으로는 그네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초지종을 낭만적으로 윤색해서 들려준 것이다. 동지들에게는 그녀를 찾는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아낙네들에게는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아주 오래전 일이요. 맞아요. 그 여자는 젊고 예뻤지요. 거기다 내 아들까지 임신하고 있었소. 틀림없이 아들이었소. 아내와 아들을 잃은 것은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고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어느 날 그 여자가 떠나버렸는데 나는 찾으려고도 안 했지요. 왜냐고요?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나이든 안하기 말했다. 아하, 그것이 잘못이었구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여자는 떠날 수밖에 없다오. 안 그러면 날마다 조금씩 심장이 쪼개지는 걸. 차라리 그 사람을 떠나 심장이 한꺼번에 깨끗이 부서지는 게 낫지. 여기서 몸집이 작은 주름 투성이 노파가 끼어들었다. 조금 전까지 나물 캐는 손길만 바삐 놀리던 할멈이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기도 하구먼. 여인은 남정네를 찾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딸은 또 언니와 어미를 찾고, 요새는 많이도 잃고 많이도 찾아다녀. 여긴 두 나라 사이에는 국경 지방이니 특히나 더하지. 남편 찾는 여인의 이야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연춘이 물었다. 노파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를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시선을 거두었다. 댁 같은 사람을 찾지는 않는 것 같던데. 노파는 몸을 젖혀 그를 뻔히 쳐다보다가 다시 말했다. 해마다 겨울이면 여기 왔다가 여름에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젊은이가 있어. 아주 젊어. 중간에 우리 마을에 있어서 올 때나 갈 때나 여길 거쳐가. 나이는요? 연춘이 물었다. 노파는 쭈글쭈글한 입술을 오물거렸다. 18쯤 아니면 조금 더 먹었든지. 연춘은 자신에게 무슨 행운이 따르랴 싶으면서도 내쳐 물어보았다. 이미 북쪽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까? 아직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 노파가 계속 빤히 쳐다보면서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그 총각은 댁을 닮은 구석이 없던데. 연춘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한 입 꺼냈다. 시내로 들어가는 성문 왼쪽에 첫 번째 골목이 있죠. 저는 그 모퉁이의 여관에 묵고 있습니다. 그 청년 보시면 제게 데려오세요. 이 돈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짓이 못마땅하면서도 노파에게 돈을 주었다. 그 돈은 이런 데 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인 동지들이 어렵사리 마련해서 간간히 보내오는 귀한 자금이었다. 돈을 건네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었다. 받으시오. 대의를 위해 쓰시오. 그는 뒷날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 2배로 갚으리라 마음먹었었다. 연춘은 여전히 그 청년이 자기 아들일지 모른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고, 안동이 상봉의 땅인 것도 사실이었다. 많은 사람이 연춘과 마찬가지로 막연한 희망을 간직한 채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귀국길이 급하다며 한가닥 기대를 떨쳐버리려 했으나 그러면서도 한녀와 아들을 데려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꿈에 계속 매달렸다. 아들을 생각할 때면 종종 조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품에 뛰어들어 마치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 듯 꼭 껴안던 비할 데 없이 사랑스럽던 사내아이. 지금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것이다. 국내에 들어갔던 연락원이 연환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연춘은 조카의 안부부터 물었다. 그 아이는 어찌 되었소? 그가 소리쳤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안전하게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데리고 계십니다. 연락원이 말했다. 그 아인 이제 기품 있고 건강하게 자랐을 터였다. 그 아인 그럴 만한 아이였다. 이렇게 며칠만 더 하며 기다린 것이 몇 주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러던 한여름의 어느 날 드디어 서양에서 전쟁이 터졌다. 연춘은 그제서야 아들을 못 데리고 가더라도 하루빨리 귀국해야겠다고 마음먹고서 자기가 하던 일을 서둘러 다른 사람들에게 인계했다. 연춘은 그 노파를 한 번 더 찾아봐야 할지 잠깐 생각해 보았다. 그는 적어도 매달 2번은 노파를 만나 무슨 소식이라도 있는가 묻고는 그녀가 머리를 저으며 딱딱 손바닥을 꺾으면 동전 한 입을 들려주었다. 그런 사정이었으니 떠날 날을 며칠 앞두고 부수수한 머리에 비쩍 마른 키 큰 청년의 소매를 붙들고 노파가 문 앞에 나타났을 때 연춘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이는 뺨까지 덮은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 헐렁한 바지, 굽 높은 부츠를 신고 허리에는 혁대를 맨 러시아식 복장을 하고 있었다. 노파가 부러진 이 사이로 웅얼웅얼 말을 뱉었다. 이 종각이야. 올해는 우리 마을에 늦게 왔대. 이 사람 찾아다니느라 며칠을 일도 못했어. 성문지기한테 젊은이가 지나가면 알려달라고 부탁했으니까 그 사람한테도 사례를 해야 돼. 그 성문지기 말이야. 노파가 들어왔을 때 연춘은 깍지 낀 손을 베개에 삼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냥 시간을 보내며 여기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여를 찾아 시베리아로 갔어야 했지 않나 후회하던 참이었다. 여러 차례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조선인 동지들이 그가 공산당 입당을 거부했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알려진 사실이니 러시아 땅을 밟으면 틀림없이 위험할 것이라며 말리는 바람에 주저앉고 했던 것이다. 죽어버리면 부인을 영원히 못 찾을 것 아니겠소. 그들은 이렇게 연춘을 설득했다. 먼저 조국부터 생각하셔야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래서 연춘은 본래의 계획과는 달리 시베리아로 향하지 못했다. 대신 이 지역 곳곳을 다니며 소식지를 인쇄회 그곳으로 망명자들을 결집시켰다. 이렇게 오직 그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본이 중국에 승리했으며 한 달 전에는 광동에서 7,000명의 조선이 징집병이 들고 일어나 일본군 장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그는 노파를 보자 침대에서 일어나 청년 쪽으로 다가갔다. 청년의 뚱한 얼굴 어디에도 연춘 자신이나 한여를 닮은 구석이 없었다. 그는 엉뚱한 청년을 자식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사람을 찾고 있는가? 연춘이 물었다. 이 할머니가 어른께서 제 아버지라면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시군요. 청년이 활력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마주 보았다. 젊은이도 내 비록 본 적은 없네만 내 아들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구만. 연춘이 말을 받았다. 노파가 이 말을 듣고 소란을 피웠다. 그럼 내 수고비는? 노파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연춘의 면전에 지저분한 손을 들이댔다. 그는 이 청년이 아들이 아니니까 줄 이유가 없다고 말하려다가 노파와 약속할 때 그런 조건을 단 적이 없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연춘은 그때 청년을 찾기만 하면 데려와라.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좋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이제 그 청년을 데려오지 않았는가. 연춘은 호주머니에서 동전 2입을 꺼내 노파의 주름진 손바닥에 놓았다. 노파는 그래도 시큰둥한 기색이었다. 노파가 말했다. 이것 봐.
봄부터 지금까지 시내로 들어오는 성문에서 이 총각을 기다리느냐고 일을 못한 날이 얼마나 되는데 게다가 올해는 이 사람이 늦게 오는 바람에 여름 내내 지키고 있었다고. 그러자 청년이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봐요. 도대체 나를 여기 왜 데려왔소? 갈 길도 못 가게 하면서 말이야. 이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진 젊은 분이고 키도 나보다 크다고. 아주 잘생기고 피부가 우윳빛처럼 하얗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청년은 그렇게 소리치면서 노파의 양 어깨를 붙들어 문 밖으로 휙 밀쳐버렸다. 그러고는 문을 닫고서 빗장을 걸었다. 농사꾼들이라니 너무 욕심이 많고 하나같이 무식해. 힘으로 눌러줘야만 된다니까. 그가 투덜거렸다. 연춘이 다시 물었다. 모친께서 아버지가 젊고 잘생긴 데다 피부가 하얗다고 하셨는가? 그 말씀을 하신 게 몇 년이나 됐지? 오래전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청년이 대답했다. 그는 아래 입술을 깨물고 웅얼거렸다. 아니 살해되셨어요. 살해? 연춘의 입술이 바싹 닿았다.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어떻게 돌아가셨나? 청년도 그 옆에 걸터 앉았다. 우린 어떤 러시아 농부의 땅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 사람 땅은 아니고 어느 귀족의 땅이었어요. 우린 그저 그 사람 농사일을 거둔 겁니다. 오래전 일이죠. 아주 오래전이요. 지금은 모든 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겨울이 끝도 없었고 우린 봄이 올 때까지 늘 굶주려야 했어요. 열매나 버섯 같은 것을 말려서 먹기는 했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얼마 버티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먹은 겁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어머니가 전부 저만 먹이시는 줄을 몰랐어요. 어머니는 일찍 나온 버섯이나 풀뿌리를 좀 캐려고 귀족 소유의 숲에 몰래 들어가셨어요.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바람도 들지 않은 우묵한 데를 아신댔어요. 저도 거기까지 따라갔지요. 어머니가 나무 사이에 숨으라고 하시길래 말씀대로 숨었어요.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곳이었죠. 거기는 새도 거의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벼랑간 발자국 소리와 함께 땅 위에 널렸던 나뭇가지들이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굽 높은 가죽장화에 가죽 바지며 허리띠 달리 헐렁한 저고리를 멋지게 차려입은 몸집 큰 남자가 보였어요. 턱수염을 길렀는데 손에 채찍을 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머니를 보고 도둑년이라고 소리치자 어머니 달아나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붙잡혀서는 청년은 말을 더듬다가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이야기를 이었다. 그자는 욕심을 채우고 나자 어머니를 두들겨 팼고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무성한 소나무숲 눈 구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부르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도 없으시고요. 눈을 뜨고 계셨지만 초점을 잃었어요. 저는 그만 겁이 나서 달아났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거기 버려두고 다시는 가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지금 어른께 이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군요.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요. 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 연춘이 물었다. 모릅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이마를 찌푸렸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그냥 어머니라고만 불렀어요. 러시아 농민들 빼고는 아는 사람도 달리 없었고요. 그 사람들은 어머니를 그냥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연초는 다음 질문이 혀끝에서 맴돌았다. 아버지 성함은 말씀하지 않던가. 하지만 부질없다 싶어 입 밖에 내진 않았다. 이때 청년이 머리를 뒤로 젖히자 두 귀가 드러났다. 연춘이 그 귀를 쳐다보았다. 왼쪽 귓볼이 온전하지 못했다. 옛날 연환도 날 때부터 저런 귀였지 않았는가. 젊은이 이름이 뭔가? 연춘이 중얼거리듯 물었다. 목소리가 목에 걸려 잘 나오지 않고 가슴은 또 어찌나 뛰는지 안색이 다 하얗게 변할 지경이었다. 사샤예요. 청년이 말했다. 사샤?
연춘이 큰 소리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것은 러시아 이름 아닌가? 러시아에서 태어난 걸요. 연춘은 얼른 확신이 서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청년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젠 가봐야겠습니다.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는가? 연춘이 시간을 끌어보려고 물었다. 전 장사꾼입니다. 여기 안동에 모피와 약물을 가져와 팔고 굴이 나은 제품을 가져가죠. 가끔은 조선에서 자기 접시나 옷개를 구해다 달라는 부자도 있어요. 청년이 가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 연춘으로서는 사실을 밝히는 것밖에 그를 붙들 방법도 없었다. 젊은이가 어쩌면 내 아들일 것 같네. 연춘은 말을 더듬었다. 사샤가 나가다 말고 멈칫하며 깨물었다. 어떻게 아시죠? 연춘이 대답했다. 젊은이 몸엔 우리 가족이라는 표시가 있어. 내 동생 귀도 자네 귀와 똑같았지. 두 사람 귀가 똑같다는 것은 우연일 수가 없어. 그는 샤사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들추고 다시 한번 귀를 확인했다. 똑같아. 그가 말했다. 그러나 사샤는 그에게서 몸을 빼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이 빌어먹을 귀가요. 빌어먹다니 복귀를 가지고서. 연춘이 나무랐다. 그러나 사샤는 소리쳤다. 복이라고요? 재앙이죠. 위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아세요? 러시아 곰이 물어뜯었느냐? 어떤 얼빠진 여자가 너 같은 놈을 사랑하겠느냐 등등 다들 그런 식이에요. 연춘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이 되어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사샤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헤어져야 하는가? 마침내 연춘이 입을 열었다. 사샤가 대답을 않자 그는 한 걸음 후퇴했다. 젊은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귓볼만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 없지. 세상에는 똑같은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샤샤의 마음이 움직였다. 어머니는 옷 같은 걸 애지중지 하셨어요. 굶어 죽을 지경인데도 그것만은 내다 팔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연춘이 곧바로 대답했다. 그건 옛날에 네 외할아버지가 살해당하기 전에 사용하셨던 옥도장이야. 샤샤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저고리 속에 손을 넣고 옥도장을 꺼냈다. 연춘이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맞아. 네 어머니가 간직하던 옥도장이구나. 연춘의 눈에 벼랑간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아들을 향해 팔을 벌렸다. 드디어 찾았구나. 이젠 고향으로 가는 거야. 그가 말했다. 청년은 그러니까 연춘의 아들은 말수가 적었다. 이리저리 달래고 조르지 않으면 몇 시간이고 아무 말도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연춘의 마음은 그칠 줄 모르고 따뜻하게 흐르는 대화 속으로 녹아들었다. 아들을 찾은 게 그만큼 감격스러웠던 것이다. 연춘은 처음 며칠 동안 사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들을 자신의 생활, 김씨 가문의 생활로 끌어들였다. 샤샤가 조국과 민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 알자 그는 조선의 옛 역사를 들려주었고 조선인들이 러시아 땅에서 덩굴에 매달린 포도송이 같이 불쑥 튀어나온 좁고 길다란 산지에서 살게 된 내력을 알려주었다. 그는 자기네 민족이 독립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변국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었는지 설명했다. 들어보거라 샤샤. 어느 날 나란히 걸으며 그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그러다가 이름을 불러놓고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샤샤. 그가 이름을 되뇌었다. 이름이 이래 가지고서야 너희 할아버지께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니? 다른 이름을 지어주마. 아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며칠 지켜보면서 연춘은 아들이 새 이름을 지을 생각이 없음을 알았다. 샤샤라고 부르지 않으면 대답을 않는 것이었다. 여행을 하던 전 며칠 동안 연춘은 새 이름을 짓도록 고집할 것이란가를 두고 곰곰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직은 때가 일렀다. 날 때부터
당연히 맺었어야 할 부자 관계를 아들이 갓 태어난 것처럼 어느 면에서는 사실이기도 했다.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러시아식 이름을 불렀지만 샤샤는 여전히 좋다 싫다 말이 없었다. 쉽게 마음을 안 줄 것 같은 잘생긴 얼굴이며 높은 이마 그리고 넓은 광대뼈, 날아갈 듯한 검은 눈썹 아래 자리한 조그맣고 까만 눈, 두툼하고 완강한 입을 찬찬히 살펴볼 때는 연추는 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졌다. 세상에 대해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우며 늘 깊은 생각에 잠겨있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충동적이고 어떻게 해야 속내를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 그는 샤샤에게 모든 것을 말했지만 샤샤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너나 네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련? 어느 날 마침내 연춘이 물었다. 그들은 조금 조선 땅에 완전히 들어와 높은 산맥을 지내며 바위 사이로 들락날락하는 좁다란 낭떠러지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다. 샤샤가 말했다. 드릴 말씀이 없는걸요. 매일같이 들에서 일만 했어요. 밤이면 정치 집회에 나갔고요. 그뿐이에요. 네 어머니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됐니? 사람들이 저를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 다음엔 없어요. 학교에는 보내주지 않던 보내줬죠.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요. 니게 잘해주더냐고요? 배불리 먹고 편히 잤어요. 하지만 누군가 있었을 게 아니냐. 네 어머니 구실을 해준 사람 말이다. 없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걸요.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던 아주 어렸을 텐데 기억나지 않아요. 그럼 너 사랑은 해보았니? 사랑요? 아니요. 어쩌다가 장사를 하게 된 거냐? 연추는 다른 뜻 없이 물었는데 샤샤가 경계의 눈초리를 던지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건 왜 물으시죠? 왜라니? 넌 내 아들이 아니냐? 샤샤가 좀 사이를 두었다가 대답했다. 저는 한 군데 가만히 있질 못해요. 돌아다니길 좋아하죠. 조선인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거죠. 어머니가 될 수 있으면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신 것도 한 가지 이유예요. 특히 안동에 가서 찾아보라고 하셨지요. 아버지가 조선에 돌아갔다면 그곳을 지나실 거라는 거였어요. 내가 돌아올 거라고 그러더? 예. 그게 전부니? 예. 아니야, 더 있을 게야. 연춘이 재촉했다. 네 꿈은 무엇이냐? 네 희망은 어디에 있어? 젊은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이 있는 법이지. 전 아니에요. 사샤가 시선을 길 앞쪽에 둔 채 고집스럽게 말했다. 말하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사람이라도 있더냐? 연춘이 질문을 계속했다.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샤가 말했다. 연춘은 그런 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가는 것이 여가 망설여지지 않았다. 어떻게든 아들의 마음을 열고 나서 고향 땅을 밟고 싶었다. 아버지인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조 부모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나아가 조국은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서둘러 갈 이유도 없었다. 어딜 가나 일제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 거사를 도모하는 것도 아직 일렀다. 그렇다면 하고 연춘은 자문해 보았다. 그렇다면 중국과 만주 그리고 안동 부근에서 하던 대로 이런 마을들의 인민학교에 씨앗을 뿌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일제의 눈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혜를 짜보면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낮에는 일어를 가르치고 밤에만 조선말을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그는 샤샤에게 계획을 말하고 도움을 정했다. 샤샤는 담담하게 듣기만 하더니 말했다. 정부에서 할 일이잖아요. 우리 정부가 아니니까 그렇지. 연춘이 말을 받았다. 샤샤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이후 샤샤는 아버지가 신식 학문을 한 사람과 정통 학문을 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 학생 한 명에게 농민들을 교육시키는 법을 열심히 가르칠 때면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 있었다. 얘야, 나 좀 도와주지 그러니.
연춘이 어느 날 샤샤에게 부탁했다. 저는 러시아밖에 못 읽는걸요. 샤샤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연춘의 입이 딱 벌어졌다. 샤샤가 조선어로 그의 선조의 언어로 말을 할 줄 알지만 읽고 쓸 줄은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왜 여태 그 이야기를 안 했니? 그가 물었다. 이번에도 샤샤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난 너를 가르쳐야겠다. 연춘이 잘라 말했다. 그는 당장 그날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는 곳이 어디든 연춘은 밤마다 아들을 가르쳤다. 때로는 낮에도 인적 없는 한적한 곳에 이르기만 하면 발길을 멈추고 샤샤를 지도했다. 샤샤는 그를 제법 잘 배우기는 했지만 기꺼운 내색도 않고 싫은 내색도 없이 늘 그렇듯 무덤덤하기만 했다. 학교를 세우면서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시간은 자꾸 흘러 거의 2해가 지나고 있었다. 연춘은 처음에는 마음이 상했으나 샤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젊은이가 바로 그가 찾은 아들이었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말수가 적고 제 아버지에게도 자신을 감추는 냉담한 젊은이, 재촉하고 설득해봐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외투로 더욱 단단히 자신을 감쌀 뿐이었다. 어떻게든 마음을 사되 억지로는 될 일이 아니었다. 이후 연초는 사랑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보았다. 그 자신은 이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인간적 감정들이 이제 그의 강한 본성 깊은 곳에서 용수숨쳐 나와 샤샤에게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걷기도 하고 지나가는 농부의 우마차를 얻어 타기도 하며 그날 하루의 여행을 마치고 잠자리에서 쉬는 밤이면 그는 종종 잘생긴 아들의 따스한 갈색 피부를 어루만져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꼭 한번 끝.